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외교협회, 즉 CFR이 어떤 단체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계와 정계, 학계와 언론계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미국의 금융자본과 대기업을 위한 그 대외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CFR이 2차 대전 동안 어떻게 미국의 국익을 정의하고 그 국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유럽의 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채 안 된 9월 12일 CFR 측 인사, 지난번에 왜 키신저가 당신이 나를 발명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 해밀턴 피시 암스트롱, 50년간 포린 어페어즈의 편집을 담당했던 해밀턴 피시 암스트롱을 비롯한 CFR 측 인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조지 메서 스미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이 메서 스미스 차관보도 CFR 회원입니다. 암스트롱 등은 CFR과 국무부가 공동으로 이번 전쟁에 따른 장기적 문제들과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이 추구해야 할 목표들에 관한 연구그룹을 결성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루즈벨트 대통령 및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되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939년 12월 6일,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죠. 록펠러 재단이 첫 해, 그러니까 1940년 연구비 4만 5천 달러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연구그룹은 출범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를 규정할 전쟁과 평화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CFR은 처음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넓은 지역에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질서를 이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 20년대와 30년대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져 국제 문제에서 손을 떼면서 실패를 거듭했다. 다시는 그런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전쟁과 평화 연구의 목표는 전쟁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쟁이 미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쟁 종료 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 12월 중반 연구조직의 얼개가 그려졌습니다. 연구의 전체적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그 5개는 경제금융, 정치, 군비, 영토, 평화 이렇게입니다. 전쟁과 평화 연구에는 1940년부터 45년까지 6년간 각 5개 연구위에 10명 내지 15명씩 약 100명이 참가했고 362차례의 회의에서 682개의 정책 문서를 작성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최고의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2부를 비롯해서 총 25분만 작성했을 정도로 극도의 비밀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록펠러 재단은 6년간 총 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즉 미국의 최고갑부인 록펠러가 돈을 대고 금융계 대기업 및 이들이 해외 팽창 목표에 동조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된 민간 연구 조직이 전쟁 후 미국의 장기적 대외 정책 목표 설정을 주도한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연구는 전쟁의 추이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됐습니다. 1941년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이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나치 독일이 소련을 제외한 유럽 대륙을 석권했던 1941년 전반까지는 나치의 세력권, 즉 유럽 대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세력권이었던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과 영제국의 세력권, 그리고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세력권 안에 통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CFR은 장래 미국의 세력권이 될 이들 지역을 그랜드 에어리어, 대지역, 대영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랜드 에어리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랜드 에어리어를 미국 자본주의권 아래 통합하는 것을
미국의 최대 국익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1941년 6월 시작된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신속한 승리로 끝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고, 이어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그랜드 에어리어를 넘어 유럽 대륙까지 포함하는, 즉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패권 확보를 전쟁 목표로 삼게 됩니다. 원래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6주, 길어야 3개월 안에 끝날 거다, 전쟁이 전격전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1941년 12월 5일,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5개월이 약간 지난 다음에 소련이 최초의 반격을 시작하고 장기전으로 되면서 나치의 소련 정복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41년 독일의 소련 침공 전까지는 미국은 그랜드 에어리아라고 해서 나치 독일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제 패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41년 말이 되면서 나치 독일이 소련을 먹지 못하네. 그러면서부터는 세계 전체를 미국의 자본주의 영향권 안에 넣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랜드 에어리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쟁 초기, 그러니까 1941년 한 전반까지 CFR의 관심은 독일 점령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격전을 앞세운 독일이 1940년 4월부터 단 2달 만에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영국을 제외한 유럽을 석권한 그 엄청난 기세에 비추어서 독일 점령 지역에 미국이 진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영국조차도 독일의 견습을 견뎌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CFR은 전쟁 초기부터 루즈벨트의 전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컨대 1940년 여름 영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도 CFR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전장에서 단독으로 독일에 항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영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구축함 50척을 임대해주자라는 제안을 CFR이 한 겁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 항구의 사용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8월 1일 CFR 간부들이 루즈벨트와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이 같은 제안을 했고, 결국 9월 19일, 1940년 9월 19일 미국 구축함 50척과 남미의 영국 항구 사용권을 맞교환하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사실 이는 교전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미국의 중립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FR 측은 영국을 도와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영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서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 전쟁과 평화 연구의 초점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서반구라는 경제 영역만으로 경제적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는 영국 제국과 서반구 그리고 아시아의 시장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 영제국이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 인도, 말라야 등 영국의 식민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아시아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말합니다. 동남아는 주석과 고무, 석유 등 핵심 원자재의 보고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국그룹은 서반구의 경제 영역만으로는 미국 경제의 활로를 열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대전 참전이 불가피하다라고 일찍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참전을 통해 미국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의 유럽 대륙 석권이 완료된 이후 미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아메리카 대륙만으로 미국의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습니다. 1940년 여름 전쟁과 평화 연구그룹은 미국과 독일 석권 지역에 경제적
자급자족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적 자급자족이란 자국이 장악한 지역에서 산업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재료를 확보하고 그 생산물을 판매할 충분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조사 결과 독일이 장악한 유럽 대륙의 자급도가 서반구,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서반구는 물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영제국과 태평양 지역 등을 자신의 경제적 영향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영제국과 태평양 지역, 서반구 지역의 시장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위의 결론이었고, 이 지역을 1941년부터 그랜드 에어리어라고 부릅니다. 1940년 10월 19일 보고된 경제금융분과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군사, 영토, 정치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뒤 독일 석권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해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세계는 미국이 확고한 지도력을 행사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전면적인 군사 재무장의 조속한 실현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비독일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력 확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은 일본의 대팽창이었습니다. 일본은 1931년 만주, 1937년 중국 침략에 이어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동남아 지역을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란 기치 아래 이 지역을 해방시켜 석유, 고무, 주석 등 핵심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이 지역을 일본의 독점적 경제 영역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CFR은 가능하다면 평화적 수단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은 비독일 지역, 서반구와 태평양과 대영제국, 그랜드 에어리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며, 만일 일본이 이를 방해한다면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1940년 10월 달에 CFR 연구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인 1940년 10월 19일 CFR 전쟁과 평화 연구그룹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FR은 1941년 1월 일본의 대외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대일 항전을 지원하고 대일 경제 제재를 단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일본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극히 취약하며 경제 제재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연구 경제금융분과위원회는 1941년 1월 15일자 보고서에서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일본의 행동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선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필리핀과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오늘날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영국령 말레이시아입니다. 는 전시와 평화시를 막론하고 미국에 매우 필요한 원자재의 산지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적대적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행동의 자유에 커다란 제약을 취할 것이다. 둘째, 전략적인 이유로 일본의 동남아 점령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국의 대독일 항전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동남아 식민지를 잃게 되면 석유를 비롯한 핵심 전쟁 물자의 공급이 위협받고 아시아에서의 영국의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이 동남아를 장악하게 되면 영국 제국의 해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서 영연방의 일원인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영국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FR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책을 내놓습니다. 첫째, 전쟁 물자를 비롯해 중국에 최대한의 원조를 주어 전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국군이 일본군을 최대한 중국 대륙에 묶어놓도록 만든다. 둘째,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동남아 방위에 협조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해군 및 공군을 파견한다. 셋째, 일본에 대한 전쟁 물자 공급을 차단해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 일본의 동남아 진출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CFR은 그랜드 에어리어 확보를 위한 최대 장애물로 일본을 지목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뒤인 1940년 9월 인도차이나, 현재 베트남이죠. 당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북부에 1940년 9월에 인도차이나 북부에 진입했지만 남부까지 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차이나 남부로 진격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1941년 7월입니다. 그랜드 에어리어 확보를 위해 대중 군사 지원 및 대일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는 CFR의 정책 제안은 1941년 1월 28일 헐 국무장관에게 전달됐고, 일본의 동남아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7월이죠. 그 이후인 1941년 8월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 채택됩니다. 그러니까 CFR과 미국 정부는 이미 1940년대 말부터 일본의 동남아 점령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의 경제 엘리트는 비독일 지역, 즉 그랜드 에어리어의 장악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전체를 미국 주도의 단일 자본주의권으로 묶고 싶어 했습니다. 그랜드 에어리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나치 독일이 우길 승천하던 1940년까지는 미국 주도의 단일 세계 자본주의 체제 건설이라는 과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1941년 6월 전쟁과 평화연구위의 경제금융분과위는 우리는 그랜드 에어리어보다는 단일한 세계 경제체제가 더 낫다고 본다 라며 거대한 야망의 속내를 내보였습니다. 그랜드 에어리어를 미국 주도 아래 통합하는 것은 방어적 수단이며 단기 목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CFR은 전쟁이 끝난 후 그랜드 에어리어는 단일 자본주의 세계경제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은 현재의 그랜드 에어리어를 경제적으로 미국 영향권 안에 통합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랜드 에어리어를 미국 경제권에 편입시킨 다음 유럽 대륙의 편입까지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랜드 에어리어를 군사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독일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군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 대륙을 장악한 독일은 경제적 자급도가 높으므로 경제 봉쇄만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미국에 대한 최대의 장기적 위협이고, 따라서 일단 독일이 북아프리카나 중동, 소련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경제적 자급도를 더욱 높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치든 누구든 유럽 전체를 석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1941년 6월 CFR은 유럽의 통합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주도의 그랜드 에어리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CFR은 유럽이 단일한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은 미국의 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독일 등 서유럽과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경제 통합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사고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독일에 비해 일본은 미국의 국익에 즉각적 위협이 됐습니다. 일본의 팽창,
특히 동남아 정복은 그랜드 에어리어의 통합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대처해야 할 것은 일본의 위협이었습니다. CFR은 그랜드 에어리어의 경제적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승리할 경우 세계를 재조직하기 위해, 특히 유럽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그랜드 에어리어의 통합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적응과 재건의 과도기 동안 그랜드 에어리어는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랜드 에어리어의 통합에 이용된 조직과 제도들은 유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경험으로 활용될 것이다. 장래에. 어쩌면 유럽 경제를 단순히 그랜드 에어리어의 경제에 통합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즉, 그랜드 에어리어는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형성하는 바탕이자 핵심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CFR은 1941년 5월 그랜드 에어리어의 조직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미국 정책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안정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경제기구가 필요하다며 이에 관한 초기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IMF는 교육 확대를 위해 국제통화체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월드뱅크는 저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위한 기구였습니다. 말하자면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성립된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기초 구상이 이미 1941년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기습함으로써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과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941년 12월 10일 히틀러가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대미 선전포고를 하면 일본이 대소련 선전포고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던 거죠. 그저 미국이 유럽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명분을 히틀러가 먼저 갖다 준 셈입니다.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전후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전후 계획의 그 주도권은 미국의 참전 이후에도 CFR이 계속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전 20일이 지난 1941년 12월 28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후 대외 정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루즈벨트는 전후 정책 구상의 전권을 국무부에 위임했고 국무부는 CFR과 합동으로 작업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후 대외 정책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연구 목표는 1942년부터 44년까지 미국 경제와 사회의 필요사항, 이 필요사항과 세계와의 관계, 이를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1940년부터 41년까지 CFR의 연구에서 세계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 확립이 핵심 목표로 규정된 데 이어 1942년부터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후 대외 정책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그 중에서 8명이 CFR 소속이었습니다. 정부 측 9명 중 4명, 민간 측 5명 중 4명이 CFR 소속이었던 겁니다. 특히 민간위원회는 경제계와 학계 인사들만 포함됐을 뿐이지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대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CFR 소속 인물들이 자문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들 자문위원회들을 나의 전후 기획 보좌관들, My Post-War Advisors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구상에 따라서 전후 계획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였겠죠.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CFR이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CFR 소속의 연구 담당 위원을 매주 2, 3일씩 워싱턴의 자문위원회 파견해 그 논의 내용을 뉴욕에 본부를 둔 CFR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1942년 5월 2일 코들헐 국무장관의 주재로 전체 회의를 가진 이후 소위원회 단위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내용은 극비였습니다. 1942년 7월 20일 전후 기획 담당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이며 자문위원회의 일원인 파스폴스키라는 사람이 비밀 엄수를 당부하면서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정부 내외의 그 누구에도 알리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CFR은 각 소위원회에 파견된 CFR 소속 연구위원 덕택에 논의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논의를 CFR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 내의 어떤 고위 공직자들보다도 CFR이 미국 정부의 전후 계획의 실상을 잘 알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국무부 특별연구위원회의 부책임자였던 할리 노터라는 사람은 이에 항의하면서 사직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전후 계획은 CFR에 의한, CFR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CFR과 미국 정부는 2차 대전 전후에 걸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외 정책을 펼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국익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금융가와 대기업 등 이른바 자산계급 또는 금권계급의 계급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 제국의 두뇌 집단의 저자들은 CFR과 미국 정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전쟁 목표는 무엇보다도 첫째, 30년대까지 반전과 고립주의 성향을 보였던 미국 국민이 기꺼이 전쟁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확대된 그랜드 에어리어를 미국 경제의 영향권 안에 편입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자가 CFR의 진정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미국민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마, 전쟁에 반대한다면 이 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CFR은 전쟁 목표와 관련해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미국 국민에게는 전쟁이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고상한 말을 한 반면에 자신들끼리는 미국의 경제적 패권 장악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했던 것입니다. 1941년 7월 전쟁과 평화 연구 경제금융그룹은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선전 목적으로 공식 발표하는 전쟁 목표와 진정한 국익을 규정하는 전쟁 목표는 매우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전쟁 목표와 자본가들이 은밀히 추구하는 전쟁 목표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목표와 관련해서 이 그룹은 1941년 4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세우는 전쟁 목표가 오로지 영국, 미국 제국주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면 세계 다른 인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을 것이며 나치의 반대 선전 공작에 밀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인민들, 즉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나은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실제 국익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아야 했으므로 국민에 대한 선전 목적의 전쟁 목표는
구체적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941년 8월 14일 대서양 헌장입니다. 이것은 대서양상에서 영국의 전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가 회담한 결과 나온 말하자면 전쟁 목표인데요. 이 전쟁 목표는 솔직히 말하면 공식적 목표였지만 오직 선전을 위한 것입니다. 민족 자결, 공정한 교역과 자유항행,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보장, 모든 나라의 안전보장 등 말하자면 유엔의 이념적 기조가 된 것이었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번영, 평화 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CFR이 제안했고 CFR의 회원 중 하나였던 썸너 웨일즈 국무차관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요 보좌관으로서 이 대서양 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미국의 정부와 자본가들이 추구했던 미국의 실제 전쟁 목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제 목표는 미국이 전쟁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를 보자면 참전 일주일 후, 그러니까 1941년 12월 15일쯤 됐겠죠. CFR의 그 암스트롱은 우리는 세계를 관리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승리했는가는 전쟁 이후 우리가 얼마나 세계를 지배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942년 1월, 그러니까 한 달 뒤겠죠. 미국의 지정학자 이사야 보우만은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안보 이익의 개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CFR 의장인 노먼 데이비스는 1942년 5월, 참전 5개월이겠죠. 전쟁 이후 영국 제국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더 이상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전에 그 싹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보사령관 출신의 조지 스트롱 장군, 이 사람 역시 그 CFR 그 안보소위원회 소속입니다.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전후 세계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 자신의 조건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정신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노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와 미 국민을 향해서는 2차 대전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금융 및 제조업, 농업의 대외 팽창을 위한 전쟁을 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독일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쳤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2차 대전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외 정책에 고삐를 쥐고 있었던 자본가들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 경제의 무한한 팽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CFR, 또 CFR을 만든 그 금융자본과 대기업들이 미국의 전후 계획의 수립만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가 계급의 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가, 기업가, 그리고 기업 변호사들이 직접 정부 요직에 진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2차 대전을 계기로 한 것이죠. 예컨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할 즈음인 1940년 6월 공화당 출신의 월가 변호사이자 주류 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헨리 스팀슨을 전쟁부 장관, 이후 국방부 장관의 전신입니다. 전쟁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스팀슨은 이미 전쟁부 장관 1899년부터 190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총독 1927년부터 29년까지, 또 국무부 장관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그러니까 전쟁부 장관, 필리핀 총독,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공화당의 정치 거물입니다. 정계를 떠난 뒤에는 뉴욕의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루즈벨트가 공화당 출신의, 그것도 73살의 노정객을 국방 책임자로 발탁한 이유는 스팀슨 자신이 말한 대로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스팀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을 치르려면 대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므로 현대전은 거의 산업전쟁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도움을 얻어내지 못하면 전쟁도 치를 수 없다. 이런 말을 스팀슨이 했습니다. 스팀슨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부 장관으로 일했는데요. 루즈벨트에 의해서 전쟁부 장관이 된 이후에 스팀슨은 자신과 같은 이스태블리시먼트, 주류 세력의 인물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맥클로이와 로버트 로벳이 바로 그들입니다. 스팀슨은 1940년 9월 맥클로이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12월에는 로벳을 공군 관련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요. 맥클로이는 1941년 4월부터 전쟁물자 조달, 연합국에 대한 전쟁물자 임대, 랜드리스라고 하죠. 징병, 정보 관련 일을 했으며 CIA 창설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로버트 로벳은 또 전쟁부 차관보로서 전략 폭격 등 미국의 공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팀슨, 맥클로이, 로벳 등은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 출신의 주류 세력 인물들이 미국의 전쟁 수행을 도맡았던 셈입니다. 딘 애치슨이라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사실상 만든 사람이 있는데, 딘 애치슨은 1941년 국무부 차관보를 시작으로 국무부 장관까지 지냈죠.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으로 CFR 회원은 아니었지만은 월가의 기업 관련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이들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변호사 출신들이 미국 전쟁 수행에서 대단히 주요한 요직을 차지하면서 2차 대전 동안 CFR의 대외 정책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바넷이라고 미국의 이 대외 군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쟁의 뿌리라는 책을 냈어요. 1971년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이 책을 냈는데, 리차드 바넷은 전쟁의 뿌리라는 책을 통해서 1940년 이후 이들 국가안보 관료들은 미국의 국익을 새로 정의했다라고 하면서 루즈벨트의 스팀슨 등용이 미국 대외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공화당 출신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왔던 이들이 대외 정책의 요직을 맡으면서 미국 대기업의 이익이 곧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을 유포시키면서 미국 대기업의 해외 팽창을 위한 군사 개입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윌슨이라고 GM, 제너럴 모터스 회사의 회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 더 이걸 더 확장하면 미국에 좋은 것은 세계에 좋은 것이다인데, 어쨌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의 어떤 상식처럼 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돈을 벌어야 미국 전체가 좋아진다라는 것인데, 대기업이 해외 팽창을 위해서는 언제나 전쟁을 했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2차 대전은 미국이 이후 전쟁 경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첫 번째 중대한 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 미국 국민들의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관점은 기각되고 미국 기업이 잘 돼야 미국도 잘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